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선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 은폐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이달 말로 예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삿바 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를 둘러싼 여야 대결과 인사청문회 이후 제2차 방송 전쟁의 전개 방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교육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8개 주요 과제 보고와 여야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교과서와 교권 회복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실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학부모 등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도입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여당은 시대적 변화를 생각하면 오히려 도입이 늦었다며 교육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AIDT 이 교육이 교실 혁명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막 끼워 넣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준비나 속도가 느렸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아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국회의 관심과 지적을 반영해 AI 교과서 활용을 통한 교실 혁명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해서 교사분들이 정말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의 큰 이제 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서희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권 회복 예산이 삭감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고,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2024년 총 139억에서 2023년 189억 1,500만 원에서 50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 공무원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1년간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육청 담당자가 신체 마비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년 뒤 교육감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여러 차례 이어지자 이 장관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는 헌법상 대의민주제,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 발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한 22대 국회 개원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세 번째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선거인단 비율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보수를 지킬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공항 수건 사업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직접 나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갈아치울 수 있는 권리, 당원 소환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서 원궁을 던져 거대 야당의 탄핵으로부터 우리 당과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물리쳐달라. 보수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제가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단합을 강조하며 후보들의 돈 없는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영향인지 후보들은 공격보다는 자신을 어필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의 근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영부인의 국정농단 의혹에 끝이 없다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종호 씨의 녹취록을 문제 삼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영부인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해병대원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린 사람들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한 민주당은 모레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명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13명 가운데 본선행 8명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가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 전당대회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합동 연설회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김지수 기자가 여야 전당대회 주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난 8일과 10일 광주와 부산을 시작으로 합동연설회에 돌입했는데 오늘은 대구에서 15일과 17일에는 충남과 경기를 돌며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TV토론회도 이미 2차례 진행한 가운데 16일부터 19일까지 4차례 더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21일과 22일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새 지도부를 꾸리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TV토론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합동연설회가 주말마다 이어집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제주와 인천, 강원과 경북을 시작으로 27일과 28일에 부울경과 충청 지역을 찾습니다. 이어 다음 달 3일과 4일에는 호남에서 합동연설회를, 10일과 11일에는 대전과 세종에서 진행합니다. 합동연설회는 다음 달 17일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18일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13명이 도전했는데 오는 14일 예비 경선을 통해 본선에 오를 8명을 선출합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도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원 투표로 지도부를 꾸리는데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다시 거부, 해병대원 특검법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거부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상권 분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야당을 포함해서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죠.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서 이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입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까? 네, 이렇게 이제 거부권 행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지난 21대 국회 흐름대로 그대로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이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108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자력으로 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지난 국회를 또 살펴보면 재표결 당시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도 네. 많은 이탈표 없이 부결이 됐었고 이번에는 물론 이제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적긴 하지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결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힘이 그런 관측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군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140만 명, 이게 어떤 수치일까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까지 동의를 누른 수가 140만 명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140만 명이 넘었군요. 그런데 이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 법사위로 회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탄핵 청원에 대한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관련 청문회를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모녀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 청문회 추진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고 증인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탄핵 사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이 탄핵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라며 관련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의결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또 이제 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이 청문회도 또 열자, 뭐 이런 이제 그 네, 정청래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입장, 양쪽에 다 청문회를 열자,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네, 그것도 지금 현재 동의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오늘까지 네. 제가 살펴본 바로. 그래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럼 이것도 8월 달에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를 열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관한 이슈는 잠시 후 이제 정치 노트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24년 만에 성공. 어떤 게 24년 만인가요? 네, 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네. 연임에 도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2000년까지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24년 만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재명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연임이 24년 만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18일로 예정이 돼 있고 후보 등록이 이제 3명으로 네, 이제 대진표가 이제 끝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파전이 형성됐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이 돼가는 일방적 독주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 김지수 후보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슬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대표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여성 1명을 포함해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1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전당대회 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아까 리포트에서 잠시 나왔었는데요. 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이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요. 전당대회 전날인 17일에 서울에서 합동 연설회를 마무리합니다. 18일 전당대회 본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제 조용한 분위기로 아직까지는 전당대회가 이제 불이 붙지 않은 상황인데 네. 다음 달 18일에 전당대회가 이제 민주당은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또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연임 도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이슈픽 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 지원과 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국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민주당도 수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주도하는 법안들이 경제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 중 특히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시킬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나라 곳간의 악화를 초래할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무책임한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수 TF를 출범시키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와 여당이 강경 일변도의 대책으로 접경적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과 전문가가 협력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후덕 TF단장은 대북전단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인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일 양국의 정치인과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 중단 문제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도 방류 저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양국은 경제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 한일 관계가 신의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탄핵 청원 청문회 적법 논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리게 된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적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중대한 위헌과 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이죠.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으로 처리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인데요. 해당 사안은 헌법과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심사소위에서 심사도 없이 바로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 청원이 1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루어진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릴 예정인데요. 청원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다 보니까 여야의 법적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이번 청원의 성격에서 비롯됐죠. 국민의 탄핵 청원과 그 청원에 대한 국회 조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전에 여러 탄핵 청원들이 모두 폐기됐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동의 청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절차인 것이고, 따라서 합법이라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위법이라는 근거로 헌법 65조와 국회법 130조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엄중한 절차인 만큼 고위공직자 탄핵 조항에 따라야 하는 한편,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건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선 청원 심사는 국회법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라는 건데요. 따라서 청원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 탄핵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국회법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청원에 담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를 놓고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이 직무를 맡게 된 이후에 법을 위반한 경우여야 하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또 대북 확성기 재개나 후쿠시마 원전 방류 등은 정치적 사안에 가깝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병대원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엔 윤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탄핵 반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께서 이 청원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검토하겠다, 심사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원하시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탄핵 절차에 준하는 내용을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국민청원 때문이다라고 뭐 말하자면 눈속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냥 야바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난달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내용이 담긴 청원은 현재 14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며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는데요. 반대로 지난 4일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반대 청원에 대한 청문회도 열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의 행태는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개원식은 열지도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두고 청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정치권, 국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강전의 변호사를 좀 대신해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좀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또 공교롭게도 저희 옷 색깔이 좀 비슷한데 마음이 저쪽에 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오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심 저격에 먼저 출연했던 어떻게 보면 뭐 선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으로 모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그 안기령 전 부대변인과 함께 또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막강했던 패널로 제가 그러니까 많이 더 찍고 뵀던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야 전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TK에선 과연 전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축구협회 문제와 더불어서 여당의 전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국민의힘 선관위가 한원 두 후보에게 비방금지 위반 주의 시정 명령을 내렸고, 또 한동훈 후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당하고 이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나는 그 네거티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백지원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선관위 제재를 지금 불복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기준을 확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존중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폭 피해자를 제재하는 게 있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연판장 관련해서 피해자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원조 연판장 사건 때 가해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더 깔끔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한동훈 후보의 텔레그램 일십 사건 때문인데요. 소위 무시 사건인데 참 이런 것들이 확전이 되면서 여론팀이 있었다, 뭐 댓글팀이 있었다까지 논란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일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그때 당시에 문자를 이제 답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죄송하다라거나 그때 좀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었으면 이게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네거티브 이슈로 불거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것이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 지금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당정 간의 소통인데 그것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금 깊게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처들도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점이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또 뽑는 상황에서 과연 당원들이 보실 때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 좀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가는 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땐 지금 이 여당 측 상황이 좀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조금 낯섭니다. 왜냐하면 낯설다. 자당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당시 후보가 주호영 후보에게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주호영 후보가 먼저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면 이렇게 뒷산 정도 가진 경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험 부족을 좀 지적했을 때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803만 다니신 분이 그것도 5번 대구에 있는 산이죠. 맞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체감하기로는 수위가 10배, 뭐 100배 정도까지 달하는 것 같아요. 그때 비교했을 때 지금이 수위가 100배는 더 높다. 열기가 어떻게 보면 뜨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처를 나중에 전당대회가 2주 뒤면 끝날 텐데 어떻게 수습하고 봉합하지? 왜냐하면 당원들도 굉장히 갈라져서 이제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입장들이 워낙에 다르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TK에서 합동 연설회를 각 주자들이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제 짚어주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물음표가 좀 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TK 지역은 이 전체 국민의힘에서 비율로 따지니까 한 20%가 넘는 당원이 계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보단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라는 평가가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도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가 그때 예방을 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감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군 그런 업적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 TK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화양연화인 시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화양연화의 시절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본인이 검찰로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당원들한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상처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환기하는 전략으로 이 뜨거운 공세를 오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 그 당원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이긴 하던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댓글팀 얘기도 그렇고 색깔론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뭔가 집안 싸움을 좀 보기에 TK에서는 이게 좀 되게 좀 낯설다 이렇게 또 역시 볼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그 파장과 영향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당대표 선거나 대통령 경선일 때 사실 내부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뭐 과거의 대통령 경선을 보면 뭐 이재명 현 대표와 이낙연 지금 대표와 이렇게 관계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처럼 한 후보가 되기가 확정되지 않은 당대표 선거인 이상 다른 당에서도 당대표 선거일 때 항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은 반윤일 수가 없는 DNA인데 억지로 반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과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억지로 들고요. 반윤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반윤 포지션을 선점을 해야 나중에 미래 권력이 된다라는 이런 아, 평들이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다. 네, 그런 평들이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의식한 것이 아닌가 좀 싶고 한동훈 위원장이 또 TK 지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미안하다라고 워딩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차라리 죄송하다라고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점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TK 지역은 지금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가치를 중시를 합니다. 그게 뭐 특정 인물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이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가치적으로 혼란해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주류에 영입되지 않은 그리고 소위 이제 떨어져 나온 분들이 뭐 NL계라든지 뭐 참여연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에 자꾸 들어와서 조금 혼란을 발생시키면서 어느 정도 반발 여론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거티브들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네거티브 논쟁에 끼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경원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켜오기도 했고 오선 중진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대에서 그런 정체성에 있어서는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 이번에 후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셨군요. 자, 이렇게 민주당 전대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 대표보다는 더 최고위원 경쟁이 더 뜨거운 상황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요 13명인데요. 이 중에 5명이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김주호 후보 이렇게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최고위원은 또 5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원이 5명이네요. 근데 이게 바로 이재명의 메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각의 또 해석도 있었고 김두관 후보는 5인 1색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대대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이번에도 백지원 대변인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큰 기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는 무색무취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이라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재명 픽 101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누가 젠파파의 키즈냐 이런 걸 뽑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101 그 아이돌 경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네. 5인 1색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나머지 후보들도 다 친명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더 친명이냐 찐명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대회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아쉽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특히 정봉주 이분께서는 사실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우리 국군 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큰 논란이 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 자정작용이 아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방증인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먹사니즘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도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현금 살포 공약 이용하셨던 분께서 갑자기 뭐 현금 살포 또 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만 갖고 계신 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뭘 아시는지 법카로 먹고 사실 줄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유의미해지려면 김두관 후보께서 조금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서 당내 쇄신의 기둥이 좀 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보의 몇 명까지 짚어주셨고 먹사니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5명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요걸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최고위원 몇 면을 봤을 때 뭐 검증을 얘기하는 건 좀 온당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구현을 하자면 출마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검증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그래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더 생겼다라는 분위기는 민주당 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는데 연임을 이제 사실상 선언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갈 때 다른 경쟁 주자들이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추대로 가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방향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리틀 노무현이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77.77%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77.77이었나요? 맞습니다. 47이네요. 네.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이 한 20%대였는데 그때랑 다시 한번 좀 반출을 해보면서 이 77.7 정도의 이제 퍼센테이지 득표율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김두관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지도 좀 바라봐야 될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당 지도
국토부가 되겠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의 구도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이제 출마한 분들이 출사표를 보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하고 이제 옹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메시지가 그친다면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당 지도부로서 본인의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당원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좀 예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이 당대표실 메시지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금살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재정 건정성 기조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6조 세수 결손 났거든요. 그렇다면 현금살포다, 뭐다라고 하면서 국간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안 그리고 대안은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물가를 견인하는 데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도록 뭔가 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소상공인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사는 방식,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 등이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뭐 금액 등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미완에 그쳤던 검수완박을 이번에는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검사 탄핵에 이어서 또 방탄이냐, 또 여당의 공격이 있고요. 검찰 조직 재편은 몰라도 아예 공중분해가 답이냐, 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네. 일단 이 부분은 정파성을 떠나서 이 수사기관의 어떤 역할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차갑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 뭐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국민 응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의 권력에는 눈 감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한 기관이 갖고 있을 때 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이른바 특수수사라고 하는 재벌 수사, 정치인 수사 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검사가 기소, 공소유지까지 하게 되면요. 기소하는 걸, 재판에 넘기는 걸 상당한 성과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수사 초기부터 그 현황을 계속 짚어가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기소를 안 한다? 이런 구도는 사실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은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그게 기소를 한 검사한테도 인사의 불이익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특수수사,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재벌을 하는 수사, 그런 경우에는 무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기소를 하나의 결과물로, 이른바 골을 넣는 그런 목표로 인식하게 되는 이 구조에 대한 어떤 고민과 반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 국민 응원 받고 있지 못합니다. 뭐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든 다른 인사들이든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같은 무게감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저는 정정당당하게 그렇다고 검찰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개인적인 능력과 의지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번 총선 때 아예 공소청, 저는 공중분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부분,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해서 뭐 중대수사본부 등을 이제 개편하는, 확대하고 그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인물들이 계속해서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어젠다를 또 띄운 것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고요. 검사를 싫어하는 건 범죄자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민주당이 아주 오랫동안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언론에서 노출했던 것이 검사에 대한 불신과 혐오 감정들을 굉장히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점은 글쎄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애초에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논리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공수처도 결국 그래서 만들었지만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결과 못 믿겠다고 무조건 특검하자라고 우기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힘을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견제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뭐 국무총리실 밑에 그리고 뭐 법무부 산하에 끼워 넣는 식으로 하면은 전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조차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고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정수사라고 하는 지점들도 그게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없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인적 쇄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혁신적인 내부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거나 내부에서 혁신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거나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하는 지점이지, 무조건 해체를 한다거나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던 동탄 성범죄 강압수사의 사례처럼 저는 부패한 조직은 검찰보다 경찰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수완박도 사실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주장인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요.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 뭐 공정한 수사나 우리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생각이 있다면 경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지점도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지만 국회 상임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7월 국회 쟁점이 많은데요. 이달 말로 예정이 돼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6분간 지명 소감을 말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MBC 지키기 콘서트 상암동 MBC 일대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참석한 야당 인사들이 공정성을 외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전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보수정권 당시 MBC 보도본부장도 출신이죠. 과연 이 이진숙 후보자가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의 적임자냐,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여야 공정성 기준이 상반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이 있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자, 먼저 이번엔 백지원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이런 공정성 이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방송 3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것들을 통과 안 시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본인들이 차지하지 못하니까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사실 생떼를 부리는 모습들이 좋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면서 또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급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증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방송 체계가 이미 좌편향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다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MBC 지키기가 어느 쪽에서 지키는 거냐, 이런 뭐 일각의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MBC 내에서도 뭐 노조마다 방향성이 다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달라진다고 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정말 공정을 위한 것인지, 본인들의 정략적인 판단 때문인 것인지는 좀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적임자인지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과거의 행적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기자를 했었을 때 이진숙이라는 여성 기자는 대단히 입지전적인 신화적인 그런 맞습니다. 여성 기자였죠. 네. 종군 기자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여성 종군 기자 맞습니다. 출신이죠? 그런데 그 뒤에 행보는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극우 단체 등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시는데 여러 좀 방송의 중립성을 이분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굉장히 주요한 이런 부처의 수장으로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방송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정보 학회 다 100% 좌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국방송기자협회 일원이었습니다. 언론노조 일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에 가입을 하는데 제 동료들이 다 좌파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기자 출신이고 MBC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를테면 영화에 대해서도 택시운전사, 베테랑 이건 좌파 이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 인식으로 과연 방송의 공정성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또 이분이 MBC에 있을 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고 그 김재철 사장이었나요? 네. 굉장히 각을 세우는 갈등 국면에서 한 직원이 이 직원들의 단말기에 무슨 그 프로그램을 깝니다. 이런 접속했던 내용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상 방관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발생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송인의 자세인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야당이 묻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일단 8월 달에 MBC, KBS 이사진의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MBC와 관련한 인식을 보더라도 민영화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사가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 어떤 눈높이와도 다소는 이제 떨어져 있어 보이고 MBC 내부 이 구성원들의 상당히 눈에 보이는 반발이 좀 예상되는 그런 국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으로 방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책을 운영해 나갈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극우 인사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지금 임명 강행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임명 즉시 탄핵까지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 인사청문회부터 다시 불이 붙게 될 그야말로 그 2차 방송 전쟁이 아닐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백지원 대변인. 네, 사실 민영화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발언이고요. 사실 이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논의해봐야 될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행 방통위가 1인 체제니 2인 체제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정성을 담보를 하고 싶으시면 방통위원을 추천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식의 태도 라면 방통위원 5인을 모두 민주당에서 낙점하고 싶다는 논리인 것인지 좀 되묻고 싶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다 탄핵하는 이런 겁박 정치 너무나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쉽고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 책임 정치를 하실 분들이라면 생각을 하시고 정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명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사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통위 민주당에서 추천했었죠. 대통령이 임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그건 사실상 뭐 여러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랑 같이 뭐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여당도 야당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에요. 그리고 공정성을 이렇게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답인지는 상당히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사기업에 넘어갔을 때 이게 자본과 어떤 정권의 눈치로부터 과연 방송국이 이제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청문회 이달 말에 열릴 텐데 아마 야당에서 찬성을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오늘 여심저격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의견 내주시는 거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